네, 이번 시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 그리고 상품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라는 타이틀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그렇게 매출한 것을 우리가 돈으로 바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거래처에서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 우리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돈 받을 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런 인식 기준은 두 가지 인식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금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발생주의 이렇게 있는데 그냥 현금주의부터 할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기준이죠. 그냥 무조건 현금이 주고 받는 그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라 라는 것이 현금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처럼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때 외상으로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돈을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받은 시점에 그제서야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라 라는 것이 바로 현금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현금 기준으로 무조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시점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은 언제 하느냐? 현금이 실제로 유입된 시점에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그런 수익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수익들도 마찬가지죠. 현금이 무조건 들어온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라 라는 것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실제로 나간 시점에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반대로 사와서 그것을 이제 팔려고 거래처에서 상품을 사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외상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 외상값을 지불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상품을 사온 것에 대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현금주의라는 기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와 반면에 발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수익을 우리가 인식할 때 있어서 우리가 실현주의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이런 실현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정말 뭐 특별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처 사장님이 뭐 행방불명된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외상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외상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물건을 넘겼으니까 이제 우리의 의무는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다 끝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 즉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실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실현주의 바탕에서는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한 시점에 우리가 돈은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상품을 넘겨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실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시점에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수익,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익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비용은 발생주의에서 비용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무조건 그 비용과 관계되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그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상품 매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그 시점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했죠. 그러면 이러한 수익을 인식했을 때 대응되는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이러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비용 뭐죠?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도 같이 동시에 인식해라 라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의 비용 인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어떠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발생주의라는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고는 회계상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한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은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이 인식됐을 때 그에 해당하는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한다라는 라는 그런 비용 인식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당연히 발생주의를 가정을 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상품의 취득 원가로 갈 건데요. 자, 교재 55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라는 그런 것은 어떨 때 쓰냐라는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자, 인터넷 쇼핑을 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서 옷을 5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 무료 배송도 있겠지만 배송비가 있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배송비가 3,000원. 배송비죠, 배송비. 배송비가 3,000원이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엄마가 너 옷 샀구나. 이거 옷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첫 번째, 5만 원이요. 아니면 두 번째, 배송비까지 포함한 53,000원이요.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너 그 옷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옷값만, 이 순수한 상품의 값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우리가 매입했을 때 부대 비용, 즉 배송비 같은 부대 비용을 합한 53,000원을 우리가 해당하는 상품의 취득 원가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이 상품의 순수한 가액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었던 비용들, 이런 배송비 같은 그런 비용을 모두 합해서 이 합계액을 이 상품의 가액이라고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취득 원가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죠. 자, 취득 원가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어떠한 그러한 뭐 자산, 예를 들어서 상품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취득 원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느냐라고 측정하는 그런 단어가 취득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취득 원가는 그냥 순수한 물건값만 우리가 취득 원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총 매입 금액, 그냥 이거는 순수한 매입했을 때 그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더해라?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라. 그래서 그거의 합계액이 곧 그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등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취득 부대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상품의 매입 금액. 자, 그 상품 자체의 금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총 매입 금액, 상품의 매입 금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취득 부대 비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매입 수수료.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중간에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브로커처럼 그런 중간 상품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 수수료를 냈다라고 했을 때 매입 수수료도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가서, 자, 이것도 상품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품을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세라는 것을 냅니다. 세금이죠. 이러한 세금이 들어갔을 때도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관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고가 없어서 뭐 외부 창고를 이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을 냈다라고 하는 경우도 보관료가
취득 부대 비용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운반비, 자, 매입 운임이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던 이런 배송비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뭐 보험료나 하역비 등등 여러 가지 어떠한 뭐 이름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매입했을 때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매입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다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대 비용을 반드시 지출해야 그 상품을 우리가 사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품을 구입한 후에 지출하는 그런 것들은 상품의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지출한 것 그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죠?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자, 운반비는 운반비인데, 자, 운반비 취득원가에 포함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자, 누가 부담하는 운반비냐면,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이 운반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값에 대한 운반비를 우리가 낸 거, 그거는 우리가 그 상품을 사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만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일 때, 우리가 다 반대로 판매하는 입장일 때, 우리가 판매할 때 운반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 입장에서는 따로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로 따로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운반비라도 상품의 그냥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지 또는 운반비라는 다른 계정 과목을 쓰는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래서 자, 첫 번째, 매입 운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배송료를 냈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매입 하역료 마찬가지고 매입 수수료 등등등 이렇게 어떠한 이름을 불문하고 우리가 매입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있었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매입 할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일 텐데, 자, 매입 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그런 항목 중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다 제외하면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첫 번째,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이 자, 당점 부담일 경우, 자, 당점이란 얘기는 우리 배웠었죠. 당점이란 거는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상품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을 우리 회사가 부담을 했을 경우, 자, 그럴 때는 상품의 매입 가격에 포함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운반비는 구매자 입장, 우리가 매입했을 때 당시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운반비는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자,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겠죠. 자, 이런 경우 자,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요게 여러분들 계정 과목 배울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러한 뭐 미지급금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상품 그런 것들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비품이나 뭐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 운반부나 등등등 상품을 제외한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우리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해서 외상 대금인데, 자,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구매했을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죠? 바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틀린 얘기가 됐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출할 때, 상품 매출 시예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운임은 당점 부담일 경우, 자, 우리가 매출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운반비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뭘로 처리한다?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한다. 즉 상품의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떨 때? 매출할 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으로 재고 자산에 속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우리가 배웠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은 판매 목적에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상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자, 요거는 상품의 순수한 매입 가격 플러스 부대 비용이었죠. 자, 어떨 때 부대 비용이냐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우리가 더하면 취득 원가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매입 상품 수량은 100개래요. 자, 100개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개당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3,000원짜리를 100개 샀어요. 자, 3,000원짜리를 100개 사면 상품의 순수한 매입 가격은 얼마예요? 3,000원 곱하기 100개 해서 자, 30만 원이 되겠죠. 자, 매입 가격은 30만 원이고 자, 그다음 부대 비용을 더해줘야 되는데 자, 운반비 우리가 매입 운반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매입 수수료 마찬가지로 2,000원도 더해주는 것이고 자, 그다음 자, 매입 후 판매 시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 5,000원.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창고 보관료라고 했어. 우리 보관료 자체는 우리가 상품 취득 부대 비용에서 우리가 보관료라는 거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그냥 보관료 우리가 매입했을 때 보관료는 당연히 상품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매입 당시가 아니고 언제예요? 매입 후예요. 매입 후. 우리가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입했을 당시, 매입 시 우리가 지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매입이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창고 보관료를 냈다라고 하는 것. 즉 매입 당시가 아니라 매입이 이미 끝난 시점이다 라고 하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창고 보관료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고 매입 후가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은 얼마예요? 10,000원. 그래서 자, 정답은 상품의 취득 원가 30만 원 더하기 10,000원 해서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기출문제를 봤고요.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애주상사로부터 판매 목적 의자 100개. 자, 단가가 2만 원짜리죠. 자, 이거와 책상 50개, 단가 10만 원짜리. 자, 요거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자, 외상으로 매입했고, 자,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운반비 5만 원은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왜냐하면 이 운반비는 우리가 매입할 때 운반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할 건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느냐. 자, 일단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쉬운 것부터. 자, 운반비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거부터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자동으로 여러분 나오시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자, 요거 바로바로 나오실 거예요. 현금 일단 5만 원 나간 거. 자, 요거부터 일단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자랑 책상 외상으로 매입했죠. 자, 의자랑 책상이 우리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거예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고요. 자, 저거 100개에 2만 원, 그리고 자, 50개에 10만 원. 자, 계산을 해보시면, 자, 자, 700만 원이 나옵니다. 700만 원. 자, 요게 이제 상품의 우리가 순수한 매입 가격이고요. 자, 우리가 상품의 순수한 매입 가격 그리고 운반비죠. 자, 요거를 모두 다 어디에 가산한다? 상품이라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700만 원 뿐만 아니고 5만 원까지 같이 합한 금액을 상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회사 에듀에서 판매용 노트북을 1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5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우리가 판매용 노트북이니까 상품을 구입했어요. 1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자, 5만 원은 자기압 수표. 자, 우리가 자기압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고 했죠?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처리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단 매입 운임 10,000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쉬운 것부터 우리가 현금이 나간 거. 자, 현금이 나간 거는 총 얼마가 나갔어요? 우리가 현금 매입 운임 10,000원 뿐만 아니라 자기압 수표 5만 원도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현금이 총 5만 원 더하기 10,000원 해서 6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6만 원이 나가게 됐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자, 나머지 10만 원 빼기 5만 원이죠. 자, 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순수한 노트북 가격 10만 원 뿐만 아니라 자, 매입 운임 10,000원을 더한 11만 원이 바로 우리의 상품으로 상품의 취득 원가가 매입 운임까지 다 더해진 11만 원이 측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에듀 상사에서 상품을 2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22만 원이죠. 우리가 계약을 했었나 봐요. 그 전에. 자, 계약금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 상품을 인수받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냈었어요. 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다음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 당시에 계약금 2만 원 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2만 원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었다라고 하는 경우, 자, 대변에 현금 2만 원이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 이 계약금은 뭘로 처리한다? 우리가 아직 상품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돈 냈다, 계약금으로 미리 돈 냈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급금이라는 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와 있을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상품 인수 받았을 때 그것을 없애주는 거죠. 선급금. 대변에 선급금이 없어지고요. 2만 원. 그 다음 잔액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잔액 얼마예요? 자, 20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해서 잔액 18만 원. 자, 요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우리의 부채로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나머지 자, 요거를 더한 20만 원. 요거는 자, 상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세관으로부터 자, 우리 세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 세관 통관 수수료죠. 통관 수수료,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낸 거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문제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때 통관 수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냈는데 그거 취득 원가로 처리하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품이라는 취득 원가에 이렇게 통관 수수료를 처리를 해주고요. 현금으로 냈으니까 8만 원. 자,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인천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 자, 운송료 17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 17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고 자,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품 17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자, 운송료니까 뭐 수입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매입할 때 운송료는 당연히 상품의 취득 원가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애주에 상품 7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반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쉬운 것부터 자, 운반비 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현금 대변에 현금 2만 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운반비는 뭘로 처리한다? 우리가 판매하는 경우니까 운반비라는 비용.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자, 요게 우리가 2만 원이죠. 자, 2만 원. 이런 것은 별도의 계정 과목을 쓰는 것입니다. 상품의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 우리 현금 2만 원 낸 거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자, 나머지 70만 원. 70만 원에 대한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자, 대변에는 뭐예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 자,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으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그런 예제들이죠. 자, 예제들을 모두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푼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우리가 이런 상품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자, 꼭 연습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